그럼 이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지 관련된 문제를 봤는데요. 인지적 접근의 기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지심리학은 1950년대 행동주의 반동으로 시작됐다. 이거는 히스토리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실험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정신적인 콘텐츠, 내용을 추방할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심리학자들은 사실상 인간 정신에 대한 연구를 추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연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동주의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과학을 폄하하는 행동주의에서는 이제 추방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밀라는. 게다가 행동주의가 놀라운 패러다임을 발견했던 폴 그라운드에서의 문제들은 드러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게다가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용상. 그래서 행동주의가 굉장히 대단한 패러다임, 행동을 측정한다는 개념을 패러다임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이제 포어그라운드면 배경이죠. 어떻게 보면 배경에 되는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각각의 특징적인 어떤 컴플렉스, 어, 행동을 순차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단순한 자국 반응 결합의 견지에서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번역이 좀 엉터리 같은데 맥락은 인간의 아주 복잡한 행동들을 단순히 자극 반응의 결합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뒤에 이제 나오지만 언급했듯이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자극 반응 결합, 이걸 SR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가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해 가고 있는 것 같고 더 고도화된 거로 진화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강의 드린 거라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특히 언어 습득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질문이 되고 전통적 대립이라는 게 인지적인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가정하는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으로만 보려는 이게 대립을 이루는데 이것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는 그해 1957년 연구에서 표준행동 원칙들을 통해 말하기를 스피킹을 설명하려고 했다. 표준행동 원칙이라는 건 SR 이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결과물들은 강화되어 더욱 빈번하게 되고 나쁜 결과물들은 강화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 이게 전형적인 조작적 조건화죠. 그래서 환경은 강화되거나 강화되지 않을 것 또는 사고의 사유를 통제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배제되었다. 요거는 번역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이 배제되었다라기보다는 어, 제가 맥락으로 보면 환경에 의해서 강화되는 행동과 강화되지 않는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의 사유를 통제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배제된 게 환경이 아니라 인지가 맞을 거예요. 그래야 맥락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촘스키는 스키너에게 디베스테이팅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스키너와 동떨어진 어떤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보면 돼요. 언어학자로서 촘스키는 지금 이거 AI 관련해 가지고 촘스키가 지금 챗 GPT라는 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촘스키가 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뭐 더 결과물들을 엔지니어들이 내놓기 전에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은 틀린 거로 거의 정리가 되어 있고 스키너식의 훈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의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맥락 안에서 촘스키는 언어가 행동으로 배우기에 너무 어렵다고 믿었다. 대신에 언어는 외적 구조, 실제 말해지는 단어들과 외적 구조 내의 모험을 풀어내는 통해서 문법적인 양식이며 촘스키 자신이 딥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것들, 이거 이제 심층 구조예요. 이게 심층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심층 생성 문법인가 그러죠. 이제 언어 이론이에요, 촘스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언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둘간의 프로세스로 생각했죠. 촘스키는. 그래서 촘스키는 또한 실제 사례들을 지적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있죠. 때때로 하루에 5에서 6개 단어 배우는데 이게 강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근데 요거조차도 포스트 스키너니즘에서 이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간접적 수반성 뭐 이런 개념으로 뭐 차후에 제가 지금 다른 강의에서 공부했죠. 언어적 관계 틀 이론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실험과 연구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알려지기 전에 밀란의 이야기라 촘스키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촘스키는 정신적 기제들을 스킨의 블랙박스의 정면으로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유례 없는 인간의 능력을 언어 이해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변형 생성, 심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걸 이제 그래서 다른 발견들은 인지 심리학의 아웃사이드에서 발생했다. 이거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이 시기에 이제 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설명하는 메타포, 은유가 인간의 인지 처리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36년에 알렌 튜닝 유명하죠. 그래서 강의하다 말한 거라 이니그마라고 하는 영화일 거예요. 컴버비치죠. 그 배우가 이제 남자 주인공을 그래서 튜닝 테스트라는 것도 만든 유명한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를 만 애니악인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에 아마 예. 그래서 2차 대전에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 암호는 해독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암호 자체를 이해하려면 이게 규칙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죠. 그 규칙성을 찾아낸다는 거는 뭐 말씀드리기 긴 얘기지만 어, 노이즈에서 시그널,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다. 여기까지 나와선. 그래서 튜닝은 원칙적으로 계산 가능한 어떤 문제가 현대 컴퓨터 0과 1 바이트죠. 비트라고도 하는 0과 1로 된 일련의 이진법적 연산을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튜닝의 연구에 기초해서 수학자인 폰 노이만, 요즘 천재로 알려져 있는 현대 컴퓨터 체계들의 건축학적 구조를 그려냈다. 이건 건축학적 구조라기보다는 신텍스트, 뭐 아마 스트럭처, 체계들의 어떤 틀을 구려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크라우스 셰논도 정보 이론, 인포메이션 티어리죠. 그래서 이 시기가 시스템 티어리, 그다음에 정보 학, 그래서 마샬 맥루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포메이션에 대한 뭐 매스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보 이론은 이제 우리가 통신이라든가 정보통신에 관련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이론은 정보를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피지컬 매트릭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건 피지컬이 뭡니까? 육체적 어떤 요소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사유라고 하는 정보를 돌아가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는 개념들. 사실 이게 이제 이원론적 사고죠. 그 자체의 단위들, 이진수 또는 바이트의 견지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50년대 중반 노엘과 시몬은 논리적 상징들을 조작할 수 있고 수학적 명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 그들은 이제 제너럴 프로블럼 솔버를 개발했는데 그 컴퓨터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가지는데 향한 의학, 뭐 문학, 그다음에 뭐 창작에 관련된 영역까지도 하는 강력한 형태의 컴퓨터이기도 하죠. 제너럴 프로블럼 솔버를 개발했고 이것은 큰 문제들을 작은 문제로 분석할 수 있고 이 해결이나 목표 상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법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의 기능과 마인드의 기능의 유사성은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프로세스하는 공사 중이라 좀 시끄럽습니다. 하는 거와 우리 인간 정신이라는 게 기능상으로는 유사하다. 그래서 오늘날 인지과학, 인지심리학, 언어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및 철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통합하는 분야로 나타난 인지과학이죠.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예요. 은 인간이 우주적 사건들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선정된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인 스페이시스 나르시즘, 종의 자기예요. 이기주의, 종이기주의, 뭐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고, 이건 나중에 AI가 인간을 대체하냐 아니냐라는 논쟁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건 굉장히 밀라니는 분이 대단한 분인 게, 이게 이제 하버드 철학 교수가 쓴 제4의 불연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언급되는 내용, 그때 알고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먼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그래서 지구와 우주라는 거가 분리되어 있는 거였는데, 우주의 한 부분이. 그래서 불연속을 연속으로 바꿔놨죠. 개념 증명했고, 그래서 우주적 사건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도 인간 주변을 도는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래서 점성술은 과학이 아니며 혜성들은 재앙을 예측하는 존재도 아니고 이 재앙을 예측한다는 게 또 우주적 사건이 우리의 물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별자리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인간이 추론하는 능력에서 특별하다고 믿을 수 있다. 그 이제 우리가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도전인 얘기죠. 이후에 등장했던 다윈은 동물과 식물 간의 차이의 원인이 되는 동일한 과정들이 인류의 존재도 설명하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불연속이에요. 인간은 예, 신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차이가 있다라는 개념의 불연속이에요. 이게 다윈이 깼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점은 이제는 종류보다는 정도의 차이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108번째 원숭이라고 얘기하죠. 원숭이에서 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원숭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능은 인간에게만 독특하지 않고 단순한 생물학적 법칙의 산물이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인간은 적어도 셀프 어웨어, 자기각성, 의식이죠. 있다고 믿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가 나타난다. 이 밀란의 이 세 가지 혁명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 그건 다른 철학자들도 언급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식적 존재고 자유의지가 있다 라는 건데 의식적 자각은 바다 표면의 물결과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고 병역을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결정하는 참된 힘은 다른 곳, 즉 무의식에 두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경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지과학은 사고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들이 단순히 이전에 해독했던 더 일반적인 원칙들의 아주 특별한 예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들 초기 발견들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돼서 분리되어 가지고 인간만 사유하는 게 아니라 진화 과정의 흐름 안에 있는 하나의 독특성, 특별한 예에 해당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능과 셀프 어웨어니스 이게 자각이라는 건데 의식이라고도 얘기되죠. 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피지컬 매트릭스, 신체고 컴퓨터로 치면 정교한 컴퓨터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것, 셀프라고 하는 것이 인간만 가지는 것이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소위 말하는 AI도 의식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 미래의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차이는 포드와 크라이시스다. 크라이슬러, 자동차죠. 둘 다 차죠. 차이의 유저일 것이다. 그래서 이 경향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모든 순수한 과학적 혁명은 인간 나르시즘의 일부를 평범하게 만들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밀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럼 이 인간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게 있느냐? 라는 질문들이 이제 나와요. 요거는 차후에 이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진화론적 맥락으로 볼 때 인간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의식의 문제, 이게 왜 중요한 맥락을 좀 띄고 있냐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의식, 인간성, 인간 고유하냐, AI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느냐, 혹은 인간의 진화된 버전이 AI냐 하는 거. 그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논제, 종교학적 문제들 이런 것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돼요. 자, 제가 너무 준비 리딩을 안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좀 토막으로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에는 이제 커그니티브 스타일 그렇다면 인지가 가지는 커그니티브 스타일이 있죠. 이건 양이 많아서 차후에 또 끊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오늘 설명드린 튜닝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어, 정말 대가인 밀란의 어떤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차후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그 맥락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좀 굉장히 큰 주제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인드, 혹은 마음, 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게 곧 우리가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패러그래프 혹은 한 페이지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또 설명될 수 있다. 요 맥락으로 인간의 성격을 분류해 보자라는 게 인지적인 어떤 접근의 기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바로 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